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이번에 타게 된 차는요, 페라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양산형 하이퍼카인 SF90 스트라달레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F90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SF는 스쿠데리아 페라리라고 해서 페라리가 1939년도에 그 레이싱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포뮬러1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팀이 만들어진 90주년을 기념을 하는 뜻에서 SF90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름에 붙어있는 스트라달레라는 단어는요, 이탈리아어로 일반 도로를 위한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종합해서 보면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90주년을 기념하는 일반 도로형 하이퍼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차에 대해서 하이퍼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한동안 슈퍼카라는 이름이 많이 통용이 되다가 그거보다도 성능이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자동차를 하이퍼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차는 출력이 1000마력입니다. 네, 왜 하이퍼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1000마력을 어떻게 내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는 8기통의 트윈터보 4000cc 엔진으로 그 엔진의 출력만 780마력을 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총 3개의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바퀴를 구동하는 데 조력을 하는 한 개의 모터와 앞바퀴를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구동을 하기 위한 그 2개의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모터가 합해서 낼 수 있는 출력이 162kW로 220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80마력과 220마력의 모터의 힘을 합해서 1000마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앞바퀴는 순수하게 전기 모터로만, 그 대신에 앞과 뒤 사이에는 기계적인 연결이 없는 그런 전자적으로 구현된 사륜구동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뒷바퀴의 구동은 마그나에서 제작한 8단 습식 DCT 변속기를 통해서 뒷바퀴를 구동을 합니다. 이 차는 페라리에서 만든 첫 번째 사륜구동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차 이전에 이 페라리 FF라는 이름의 슈팅 브레이크 차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는 나중에 GTC4 루소라는 좀 개량된 모델로 물려주고 단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차는 페라리에서 얘기하기를 자신이 만든 첫 번째 사륜구동 미드십 스포츠카다 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이 두 좌석의 등 뒤에 총 용량 기준으로 7.9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는 이제 총 용량이 그렇고 가용 용량은 6kWh 중반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차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3개의 모터의 출력을 각각 살펴보면은 앞에 있는 2개의 모터는 각각의 출력이 99kW로 134마력, 134마력입니다. 그리고 뒷바퀴에 적용되어 있는 모터인 MGU-K, 그러니까 모터 제너레이터 유닛 키네틱은 그 자체만으로 150kW의 출력, 그러니까 204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3개의 모터의 출력만 합해도 348kW로 마력으로 환산하면 무려 473마력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의 모터의 출력은 162kW라고 했고 220마력이거든요. 그러면 왜 스펙상에 그렇게 높은데 그만큼밖에 사용을 안 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 차의 배터리와 이 차에 사용하고 있는 전압 그리고 인버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비교적 작은 용량의 배터리는 최대로 낼 수 있는 출력이, 최대한 낼 수 있는 전기 출력이 180kW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DC에서 AC로 변환되는 와중에 뭐 전력 손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모터의 출력은 162kW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드웨어에 합을 하면 모터의 마력수만 이제 400마력 후반대인데
이렇게 220마력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SF90 스트라달레의 외관 그냥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 오버행이 상당히 긴 편이죠. 네, 그리고 정말 그 뚫린, 네, 이 안에도 보면은 저 쿨러들이 보이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고요. 요걸로 들어간 공기는 요 보닛으로 이렇게 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제 미쉐린 스포츠 컵2, 그러니까 파일럿 스포츠 컵2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네, 캘리퍼는 빨간색이지만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는 사이즈가 25, 35, 20이네요. 네, 이렇게 스쿠데리아 페라리 그렇게 이니셜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네, 이 안에도 쿨러가 있죠. 그 뒤에도 이제 20인치이긴 한데요, 타이어가. 근데 뒤 타이어는 폭이 더 두껍습니다. 뒤 타이어의 사이즈는 315, 30, 20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엔진의 쇼룸 같은 엔진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와 같이 아주 멋들어지게 후방을 향해서 배기음을 발사하는 듯한, 네, 그런 머플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만들어서 특히 이제 차의 속도가 250 정도 되면 다운포스만 390kg이 펼쳐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뒷유리가 그 세로로 면적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사실 운전할 때는 뒤에 필요한 거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쪽이 주유구, 한쪽이 충전 포트,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도어 열리는 거는 스위치 방식이고, JBL인데 프로페셔널이라는 로고가 있는 JBL은 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트렁크, 주유구, 충전 포트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뒤 트렁크처럼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엔진룸, 네, 그 덮개를 연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러 조정하는 게 이렇게 있고, 폴딩 있고, 후방 안개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그리고 이 프론트 엑셀 리프트 그렇게 있고요. 이 변속 패들은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 위로 길고요. 이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이제 16인치 사이즈의 HD급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마네티노, 그래서 ED,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퍼포먼스, 퀄리파잉, 그리고 항상 시동 걸 때는 자동으로 그 하이브리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엔진 시동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마네티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웨트, 그 다음에 스포츠, 레이스, 트랙션 오프, ESC 오프, 이렇게 B 소리가 항상 나죠. ESC 오프 할 때는 와이퍼 작동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를, 그러니까 쇼컷으로 하는 그 스위치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웜, 쿨 모드가 따로 있고 오프,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단순화해서. 그리고 이제 터치식의 공조장치 패널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좀 덜 심심하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엔진 RPM, 기어 위치, 속도, 네, 횡가 속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과거에 수동 시절에 이 메탈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그게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후진은 이 8단 DCT에는 전진만 8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은 이 전기 모터로 이렇게 후진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변속, 수동 변속, L이 있는데 이게 뭔지 확인을 못 해봤네요. 파워 윈도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진, 네, 버킷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 몸이 닿는 부분은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스포츠성도 추구하지만 고급성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네, 페라리의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전륜에 적용된 두 개의 모터는 양쪽에 출력 조절을 통해 가지고 토크 벡터링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그거를 재미난 이름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영어로 읽으면 레이스가 되는데 그 스펠링을 꼼꼼히 보면
대문자로 RAC가 써 있고 다시 소문자 E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니까 R은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차가 주행 중에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글자인 A는 엑시스, 그러니까 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엑시스, 그러니까 회전 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C는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회전하는 그 움직임을 컨트롤을 하는데 맨 끝에 소문자 E, 그러니까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차의 이 회전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보조장치다라는 뜻으로 RAC이라는 이름의 이 토크벡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의 본격적인 그 효과는 제가 지금 와인딩 로드 촬영을 하러 가는 중인데 거기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스티어링 휠은 최근에 페라리들이 다 이제 여기에 모든 컨트롤들을 집약시켜 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슬로건으로 이야기할 때는 Eyes on the road, 그 다음에 Hands on the whe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야는 전방을 고정을 하고 두 손은 이 스티어링을 붙잡은 채로 유지를 하는 그런 조작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개념을 처음 적용한 차가 이 SF9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나봤던 로마나 아니면 296 GTB도 다 그런 컨셉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 휠의 어떤 버튼들의 이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 오른쪽에 마네티노의 메뉴 구성을 좀 살펴드리면요, 얘는 항상 시동을 걸 때마다 스포츠 모드가 제일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바꾸면 이 젖은路面에서 주행하기 위한 웻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 상태에서 한 칸 움직이면 레이스, 그 위로 그러니까 CT 오프라고 해서 트랙션 컨트롤 오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길게 돌려야 되나 보군요. 네, 그러면 ESC 오프가 있습니다. 주행 안정화 장치를 다 끈 거죠. 그래서 레이스 모드까지는 어떤 주행 안정화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이 마네티노가 있는데요,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H라고 녹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얘는 시동을 걸 때마다는 이 H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그 아래에 E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E 드라이브로 할 때에는 이 앞바퀴에 있는 두 개의 모터로 차를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E 드라이브로 주행할 때에는 얘는 전륜 모터만 활용하는, 좀 페라리에서는 이색적인 전륜 구동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E 드라이브는 속도 기준으로는 이 135km의 속도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이드라이브로만 했을 때는 이 주행 가능한 거리가, 그러니까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25km라고 합니다. 자, 그 위로는 체커드기가 나오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일 때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엔진을 항상 켜서 엔진 출력을 온전하게 다 활용하는 그런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로 또 하나 있는 게 퀄리파잉 모드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 전기의 출력까지 다 있는 힘껏 사용하는 주행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차가 발표상에 나온 그 최고 출력인 1000마력이라는 숫자는 이 퀄리파잉 모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행 모드 이외에 요 양쪽에 버튼이 있죠. 요 왼쪽에 이제 그 조명 버튼, 그거는 하이빔을 켜는 거고요. 그 밑에 오토 버튼은 그러니까 자동 하이빔을 이제 켜는 그 버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296 GTB를 리뷰했을 때 그 설명을 다른 내용으로 드렸더니 오너분께서 이제 바로 잡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음성 인식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네, 살짝만 그 터치만 해도 작동을 하네요. 통화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지 시등 버튼이 레버가 아니라 버튼식으로 되어 있죠. 살짝 누르는 것은 3번만 깜빡거리는 거고, 이렇게 길게 꾹 누르는 것은 계속 켜져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 꾹 누르면은 꺼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약간 터치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메뉴들을 스크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양쪽에 보이는 디스플레이의 내용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컨트롤을 위한 버튼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에 웜, 오프, 쿨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화해 가지고
한 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지금 전륜의 모터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가 하이브리드 모드로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잠시 동안은 엔진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곧바로 전륜의 두 개의 모터로만 가통을 이어봤죠. 이 차의 계기판의 하이브리드 메뉴에서 그 표시되는 거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같은 상황은 엔진 힘으로 바퀴를 돌리고 있고 그 와중에 거기에 크랭크에 연결되어 있는 MGU 케이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륜을 통해 가지고 회생제동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표시는 엔진은 켜져 있지만 배터리로 전기가 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타력 주행을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급가속을 시도를 하면 이렇게 파란색과 오렌지색이 같이 들어간 거는 엔진과 모터의 힘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도의 좀 다양한 사용 방법을 색깔 구분을 통해 가지고 이 차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렌지색은 내연기관을 통한 구동, 그리고 전기는 파란색과 녹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전기를 사용 중일 때, 녹색은 전기를 충전 중일 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화면 가운데에 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야말로 주행 중에 엔진을 강제로 돌려서 충전하기 위한 모드인데, 저 차지를 켜려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곧바로 부릉하면서 엔진이 켜지죠. 다시 한번 누르면은 네, 그 차지 모드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만져보다 보니까요, 저 차지 모드가 그러니까 선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는 이 퀄리파잉과 그 다음에 퍼포먼스 두 개 모델에서는, 두 개의 모드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퀄리파잉인데 네, 안 되고 있죠. 또 지금은 네, 퍼포먼스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퀄리파잉으로 주행을 하면서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이때는 엔진도 켜져 있지만은 녹색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앞바퀴도 녹색인데 보면은 뒷바퀴용 모터 MGU K에도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뒤바퀴 모두에서,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구르는 그 힘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중이고, 뒷바퀴는 엔진의 가동을 통해 가지고 충전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이 프론트 엑셀 리프트 기능이 있어 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네,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방지턱 같은 거 좀 과연 잘 넘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때 요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표시가 되죠. 또 이거는 아마 일정 속도 이상 되면 다시 원위치로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골목이라서 속도까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차의 하이브리드 모드의 존재 이유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보통 이런 차를 타실 때는 뭐 이 차가 데일리용 차로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시간에 이용하시는 편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데일리처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히는 곳에 차가 네, 함께 달려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 이런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거지만, 이렇게 막히는 데서 차가 비교적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이 하이브리드 모드는 깔끔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다만 이 차의 그 하이브리드 모드에 놓고 주행할 때, 특히 전륜의 두 개의 모터로만 주행할 때 좀 가속 감속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엑셀을 많이 안 밟아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쑥 튀어나가는 게 있고, 또한 엑셀에서 발을 놓을 때에도 그 초반에 그 몸이 앞으로 잠깐 움찔하는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때는 이제 가속의 초기 단계와 감속의 초기 단계에 좀 부드럽지 못한 네, 그런 작동 특성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막히는 데서 엑셀을 안 밟고 있다가 밟기 시작할 때, 네, 요때와 또 엑셀에서 발을 놨을 때 그 밟은 직후와 엑셀에서 놓은 직후, 그때 좀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이 드라이브로 주행할 때
소리 들리시죠? 네. 모터의 작동음이 매우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차를 어떤 평가하시면서 조용하기를 기대하거나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 차는 전기 모터로 갈 때에도 좀 음향적인 측면에서 페라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전기 모터의 회전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도 보면 이제 전륜으로만 주행하기 때문에 이드라이브 모드거든요. 그게 매우 생생하게 들린다 하는 특성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에도 가변 댐핑, 그러니까 가변 감쇄력 서스펜션이 있는데 이렇게 주행을 평상시에 할 때는 상당히 단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 위의 움직임 자체도 거의 없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길이 좀 계속적으로 포장 상태가 좀 그런 데가 나오면은 요거를 제자리에서 이렇게 누르면 범피로드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바퀴에서 일어나는 잔진동을 탑승자의 몸에 좀 걸러서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범피로드에 놓는다고 해가지고 막 고급 이제 승용차 수준에 거기까지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범피로드에도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좀 자잘한 잔진동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탑승자에게 전해준다 하는 점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제 브레이크 페달 작동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이 차는 앞에 6피스톤, 뒤에는 4피스톤의 고정식 캘리퍼를 가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회생지동까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은 일단 브레이크 페달 무게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페달 자체에서 초기 구간은 분명히 회생제동이 사용되는 구간일 텐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묵직하게 감속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와인딩 로드에서 주행을 하고 왔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이 차가 가진 이 세라믹 브레이크의 한계를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브레이크가 차도 가볍지만 브레이크의 하드웨어도 매우 이제 높은 용량을 갖고 있어서 이 차가 이제 제원상의 최고 속도가 340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속도에서 주행하다가 돌발 상황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좀 안심하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은 갖추었다 라고 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규정속도 정도로 가고 있는데 8단으로 고정돼 있죠. 그때 RPM은 한 1600rp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이제 8단 기어는 기어 B가 이 항속 주행에 맞게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기어 B이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충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충전 인프라가 나는 없는데 선택해도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네,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이 차는 그 충전 인프라가 없어도 선택을 망설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 차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7.9kWh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마네티노의 모드 중에 그러니까 상위 두 가지 모드 있잖아요.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퀄리파잉. 네, 거기에 놓고 주행을 하면 한 3-40분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배터리가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에서 어떤 하이브리드 모드나 아니면 전기 주행 모드인 e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거는 휘발유 가격을 아끼려는 차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어떤 재력 수준상, 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막히는 곳에 진입하는 게 확실시되고 거기에서의 주행을 쾌적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주행 중에 전기 충전을 미리 해놓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사용이 간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속도가 꾸준히 나서 엔진이 계속적으로 가동하는 주행 상황에서는 요 왼쪽에 모드 중에 퍼포먼스나 퀄리파잉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속도가 많이 안 나거나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막히는 데서는 하이브리드나 e드라이브를 선택하신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곡차곡 전력을 저축해 놓은 결과 잠시 뒤에는
이제 도심에 진입을 하면서 막히는 상황이 눈앞에 이제 펼쳐질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 SF90의 운전자가 해줄 일은 이 왼쪽에 있는 버튼 중에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이 시내에서 이 정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가 막히죠. 네, 지금 앞바퀴로 구동을 하고 있었는데 회생제동 할 때에도 이제 모터의 작동음이 잘 들리죠. 네,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 플러그인, 페라리에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처럼 항속 주행할 때 퍼포먼스나 퀄리파잉을 쓰시라고, 그걸로 충전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습관으로 주행을 할 때 충전이 좀 더 빨리 되는 쪽은 둘 중에 퀄리파잉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히는 곳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충전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을 때는 퍼포먼스보다는 퀄리파잉에 넣으시는 게 더 빨리빨리,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는 시동을 걸 때마다 항상 H,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드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서의 이 전기 사용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유럽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과 마찬가지로 얘는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기 주행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주행을 하다가도 엑셀을 좀 깊게 밟아서 초월 가속을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라도 등 뒤에 있는 8기통 엔진에 잠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 차는 미드십이기 때문에 앞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이제 앞쪽에 그 트렁크를 대체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미드십 페라리들보다 이 차는 앞에 트렁크의 공간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는 앞에 전륜을 구동하기 위한 두 개의 모터와 관련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트렁크의 바닥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트렁크룸의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뭔가 좀 짐이 있는 그런 여정을 가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은 다른 차량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공간이 작아도 좀 너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극악으로 막히는 데서 내연기관을 계속 작동시키는, 그러니까 퍼포먼스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체감되는 차이를 한번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브리드를 바꿉니다. 네, 이렇게 앞에 근데 뭔가 지금 소리가 나죠? 요거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법규로 의무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상 사운드가 좀 크게 들리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요 변화에서 재미난 것은 엔진으로 갈 때는 뒷바퀴로만 이제 구동을 하다가 또 전기로만 갈 때는 또 앞바퀴로만 가는, 그러니까 후륜에서 전륜으로 이렇게 구동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점도 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요, 배터리가 절반 정도 남았는데도 이제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충전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엔진 열이 좀 정상 작동 온도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이 차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용의 구간을 좀 짧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방전 구간, 실사용 구간을 짧게 만드는 것이 이 배터리의 장기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에 좋기 때문에 또 그거를 고려한 세팅인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이유로 좀 이렇게 배터리가 충분히 반 정도 남아 있는데도 엔진의 시동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에 전륜에 들어간 두 개의 전기 모터는 앞에는 변속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기준으로 210을 넘으면 이제 전륜 모터는 힘을 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1000마력 중에 출력이 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우려를 가지실 수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얘는 그 세 개의 모터가 합해서 낼 수 있는 출력이 220마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모터에서 출력이 빠진다고 해도 뒤에 여전히 있는 MGU-K 모터는 그러니까 150kW로 204마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엔진의 780마력에다가 204마력을 더하면은 984마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210km 이상의 아주 높은 속도에서는 그러니까 1000마력에서 16마력만큼이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출력의 비율상 1000마력에서 16마력이 빠져봤자 그것까지 알아차리는 분이 계실까? 저는 당연히 못 알아차리고요. 알아차리는 분이 과연 계실까 싶기는 합니다. SF90에서 아쉬운 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 차를 타게 되면 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1000마력짜리여서 매우 빠른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만큼 스릴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배부른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그만큼 1000마력이라는 하이퍼카에 걸맞는 무지막지한 출력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4바퀴에서 고르게 힘을 내면서 운전자가 다루기에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 정말 오롯이 운전자의 책임 아래에서 고출력을 다루어야 됐던 그런 종류의 스릴이 좀 이 차에서는 좀 많이 적게 느껴진다 하는 점을 좀 아쉬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좀 시승을 마치면서 좀 총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SF90은 뭐라고 좀 요약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심장을 갖고 있는 어떤 전동화가 들어있건 말건 다 상관이 없이 그런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하이퍼카의 어떤 종착역과도 같은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존하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1000마력을 다루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면 페라리는 왜 이 1000마력짜리 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좀 잠깐 소설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에 이 차를 이제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정된 고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재력은 있을지 몰라도 또 그분들이 운전에 대한 관심이 사람마다 개별 차이가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어떤 하이스피드에 대해서 아니면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깊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차를 타가지고 이 차를 다루더라도 그러니까 주행과 관련된 시스템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놔서 그분들에게도 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좀 더 넓은 어떤 초부자 그 대신에 운전에 좀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도 페라리가 좀 손짓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갖게 되더라고요. 이 차에는 연비가 표시되지 않지만 제가 반포에서 출발할 때 이제 주행거리로부터 따져봤더니 지금 296km 정도 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료계를 보면은 저게 8칸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3칸이 남아 있어요. 저게 3칸이라 하더라도 좀 있으면 또 2칸으로 줄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그 연료가 남은 양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 든다 라고 봤을 때 이 차의 연료 탱크 크기가 68이니까 8칸 중에 3칸이 남은 거잖아요. 68리터에 아니면은 최저로 남았다고 치면은 8칸 중에 2칸이 남은 거고 그러면은 이 차의 연비 범위가 계산상으로는 한 8에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 차도 1000마력이라는 출력에 비해서는 연비는 꽤 준수한 편이다 하는 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총평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살 수 있는 그런 차들 중에 제일 빠른 차에 속하지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이 하이브리드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불편함도 좀 하이퍼카급으로 많이 줄여준 그런 하이퍼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페라리 중에 가장 빠른 SF90 스트라델레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